한번 그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제 침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의 쪽이니까. 어,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이 침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이 근거 중심 의학에 좀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같은 인식 부재로 인해서 어, 잘못된 해석을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침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에서는 메타 분석 연구 그리고 시스테믹 리뷰라 그래서 기존 연구를 취합하는 게 가장 근거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임상시험에서는 RCT로 대표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침술 같은 데 적용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침술 연구는요, 기본적으로 시술자가 누군가, 침의 종류가 뭔가, 어떤 건가, 시술 깊이는 어떠한가, 침을 얼마나 깊이 찔렀나, 그리고 수기법으로 대표된 보사법이라고 하고 하는 침 치료의 조작법은 어땠는가, 그리고 혈자리 선택은 어떻게 했으며, 또 환자는 단순히 이제 침 치료라는 거는 어떤 현대약, 뭐 고혈압에는 어떤 혈자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에 따라서 또 다른 진단 체계와 또 다른 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현대약 질환명의 침 치료법을 대응하는 또 연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술자 의존적인 특성이 있어서 음,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한방 의료기관을 많이 활용하신 분들은 알 텐데, 어떤 한의원에서는 잘 치료를 했는데 침 치료를 했는데 잘 낫고, 어떤 한의원에서는 침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속도도 다르고 좀 그런 차이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원래 모든 의료가요, 이렇게 술기 중심의 의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사실은 수술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명칭을 가진 수술이라 하더라도 의사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심한, 그 술기의 차이가 심한 시술일수록 결과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손을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술자 의존적인 특징이 큰데, 기본적으로 침술은 그런 영향이 특히나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의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된다면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침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어깨가 아픈 환자라도, 똑같은 환자라도 그분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존재하겠지만 각 한의사마다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을 쓰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험치의 차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술자 의존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 연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량화해서. 그리고 심지어 같은 혈자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한의사마다 또 효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또 있고. 그리고 환자마다 다 다르게 한다. 이런 모든 거를 또 같은 한의사를 하더라도 같은 한의사가 어깨 치료를 똑같은 어깨로 온 환자, 어깨 문제로 온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다 다르게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임상할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량화된 연구를,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기 쉽지 않고, 차라리 이걸 그나마 제대로 하려면 특정 한의사가 특정 질환을 잘 보는, 특정 질환을 굉장히 잘 보기로 유명한 한의사가 그 한의사만 대상으로 시술자로 해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연구에 누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해서 뭐 그 한의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누가 그런 걸 하겠냐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연구하는 연구소 입장도 권위가 있는데 본인들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떤 외부에서 다른 한의사를 초빙해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제대로 수행이 그렇게 객관적 수행이 어, 근거 중심 의학 수준에서는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 다 좀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노력이나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하는 이런 연구로, 발전 과정 중에 있는 연구로 이제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한의학 연구는 오히려 이제 의외로 원래는 단순 케이스 보고는 질이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이런 한의학 연구라던가 이런 보완대체약 연구는 이런 단순 케이스 보고가 더 오히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그거는 해당 술자가 치료를 했던 기록 경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도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물론 이런 것도 조작 위험이 굉장히 많고 주관이 개입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려서 봐야 되지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별 연구가 엉망이기 때문에, 엉망이라기보다는 개별 연구가 다 아주 이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메타 분석이라던가 하는 거는 다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잘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천연물이든 식품이든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 중심 의학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어떤 분들은 가짜 침하고 실제 침하고 효과가 비슷하다. 뭐 결국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효과 차이가 없지 않냐 하면서 침이 효과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길래 이걸 먼저 화내기에는 워낙 오래 알려진 얘기라서 한번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 제가 답답해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 네. 원래 그 가짜침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침이라는 거를 그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한국 분이에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박종배 교수님이라고, 하버드에서도 교수님도 하셨고, 지금은 듀크 대학에서 아마 근무하시는 걸로 알아요. 한국 한의사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메이저 병원에서 교수로, 교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계속 활발하게 연구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개발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가짜 침이라는 건 실제로 피부를 찌르지 않고 그냥 피부 위에 이렇게 닿고 느낌만 주는 침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진짜 뚫고 피부를 뚫고 침이 들어갔는지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자극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자극이 결국은 우리 몸에 뭐 C섬유, A 델타 섬유 라고 하는 그런 또 신경섬유를 침과 똑같이 자극하는 경향이 있고 똑같이 전기적인 자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가 어떤 면에서는 피부 자극을 지속하기 때문에 더 강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설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의계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심지어 학생 때부터 듣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찌르지 않으면서 효과를 내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환자한테 치료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가 지금 논란이 있는 문제다. 그거 혹시나 이제 침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짜 침하고 실제 침하고 효과가 또 비슷하더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원래 지금 논란이 있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